오늘도 좀 따볼까?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 한 사내가 노름판에서 마지막 승부를 던졌습니다. 이기면 백냥, 지면 자신의 복까지 내놓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죠. 결국 그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차갑게 말했어요. 복이 아니라 업을 얻었다고요. 사흘 후 그의 집 앞에 늙은 하녀 한 명이 도착했습니다. 초라하고 낡은 모습이었죠. 사내는 분노했어요. 백냥을 받았는데 왜 쓸모없는 노파를 보내냐고요. 그러나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바뀌고 빚쟁이들이 사라졌어요. 하녀는 말했습니다. 복은 물처럼 흐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름꾼에서 조선 최고의 훈장이 된 한 사내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라도 남원고을 한여름밤 주막 안에는 땀과 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흐릿한 등잔불 아래 노름판이 벌어지고 있었죠. 주사위가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신음했습니다. 윤태호는 45살의 사내였습니다. 한때는 장사로 제법 돈을 만졌던 그였지만 지금은 노름빚에 쫓기는 신세였죠. 오늘도 마지막 남은 은자님량을 걸고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이번엔 뒤집어야 하는데 태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주사위가 굴러갔고 멈췄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태호는 또 한 번 잃었습니다. 으아! 그는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옆자리에 김첨지가 혀를 찼어요. 윤서방, 오늘은 운이 안 따르네 그려. 그만 일어나시게. 아니야. 한 판만 더. 딱 한 판만 더 하면. 태호는 헛손으로 자리를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는 이미 텅 비어 있었죠. 주막 주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시게. 여긴 자선소가 아닐세. 태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주막 문이 열렸어요.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하인 둘이 짐을 들고 왔죠. 주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내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순천 고을의 거상 이도현 대감이었습니다. 오늘 밤 특별한 판을 열겠소.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름판 앞에 앉으며 말했죠. 나와 노름을 해볼 사람이 있는가? 태호의 귓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도현 대감이라면 남원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였죠. 만약 그에게서 이긴다면 한 번의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태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연은 태호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윤태호라 하옵니다. 좋아. 그럼 판돈을 걸어보게.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껏 돈이 한 푼도 없었죠. 도연은 그의 표정을 읽었는지 빙그레 웃었습니다. 돈이 없다면 다른 걸 걸어도 좋네. 땅이든 집이든 저에겐 그런 것도 없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렇다면 자네 앞날에 복을 걸게. 복을요? 그렇네. 자네가 이기면 내 은자 100냥을 주겠네. 하지만 지면 자네 앞으로 올 복을 내가 가져가겠네. 주막 안이 숨죽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건다는 게 이상했지만 태호는 이미 정신이 없었죠. 100냥이라는 말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사위가 던져졌어요. 첫 판은 태호가 이겼습니다. 둘째 판도 태호가 이겼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윤서방 운이 돌아왔네. 이대로만 가면 백냥이야.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판이 남았어요. 태호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주사위가 굴렀습니다. 천천히 멈췄죠. 태호가 이겼습니다. 내가 이겼소. 내가. 태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주막 안이 시끌벅적해졌어요. 하지만 도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은자 주머니를 꺼내 태호 앞에 놓았죠. 약속대로 백냥일세.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은자의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방. 예. 자네는 복이 아니라 업을 얻었네. 태호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걸세. 사흘 후 내 하인이 자네 집으로 갈 것이네. 그때 내가 준비한 것을 받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이 뒤따랐죠. 주막 문이 닫혔습니다. 태호는 멍하니 은자 주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업이라니. 그게 무슨. 김첨지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윤서방, 백냥 땄네. 축하하네 그려. 하지만 태호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죠. 복이 아니라 업을 얻었다고.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은자로 빚을 모두 갚았어요. 채권자들이 놀라며 돌아갔죠.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문을 열자 도연의 하인이 서 있었어요. 그 뒤로 수레 하나가 보였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서 보내신 것이옵니다. 하인이 수레의 덮개를 걷었습니다. 안에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허리가 굽은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대감댁의 하녀였던 월양이라 하옵니다. 이제부터 나리댁에서 일할 것이옵니다. 태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가 노름으로 딴 건 은자였는데 왜 사람을 보내는 걸까요? 잠깐 나는 은자만 받았소. 사람은 필요 없소. 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 어르신의 명이옵니다. 거역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인은 월양을 내려주고 떠났습니다. 태호와 월양이 마당에 남았어요. 월양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늙은 하녀 하나 먹일 쌀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미 하인은 사라진 뒤였죠. 들어가시오. 월양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깊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만큼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주인날이 복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월양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태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태호는 가슴속 불안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복이 아니라 업을 얻었다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늙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윤태호의 인생이 뒤바뀌는 기나긴 이야기의 첫걸음이었죠. 월양이 태호의 집에 들어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묵히 일만 했죠.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태호는 불편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시선이 따라갔어요. 무언가 이상했죠. 늙은 하녀라고 했지만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월양, 태호가 불렀습니다. 월양이 고개를 들었어요. 예, 나리. 대감댁에서 얼마나 일했소?
30년쯤 되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면 긴 세월이었죠. 하지만 월양의 눈빛에는 그 세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맑고 또렷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태호는 마당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월양이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독대를 하나씩 만지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죠. 월양, 뭐 하는 거요? 태호가 다가가자 월양이 돌아봤습니다. 날이, 이 집에 기운이 막혔습니다. 기운이? 그렇습니다. 물길이 잘못 흐르고 있습니다. 태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기운이며 물길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월양은 진지했어요. 장독대를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담장 모퉁이에 돌을 놓아야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막힌 곳을 뚫으면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복은 물처럼 흐릅니다. 월양의 말은 이상했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할 수 없었죠. 좋소. 해보시오. 월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월양은 장독대를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방향도 조금 틀었죠. 태호는 그저 지켜봤습니다. 월양의 손놀림은 빨랐어요. 늙은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빚쟁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윤서방. 문을 연 태호는 움찔했습니다. 그는 석 달 전 꾼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빚쟁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자네 빚말일세. 탕감하기로 했네. 예. 태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빚쟁이가 빙그레 웃었어요. 사실은 그 돈을 갚을 사람이 생겼네. 자네 운이 트인 모양일세. 빚쟁이는 돌아갔습니다. 태호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대체 누가 대신 갚았단 말인가. 마당으로 돌아오자 월양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물끄러미 봤어요. 월양, 예, 나리. 혹시 내 빚을. 소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월양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서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태호는 시장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걸어보는 거리였죠. 그동안 빚 때문에 숨어 지냈으니까요. 윤서방.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김첨지였어요. 장터에서 떡을 파는 사내였죠. 아니, 윤서방. 요새 어디 숨어 있었나? 그냥 좀 집에. 그래, 나야 잘 됐네. 자네한테 물어볼 게 있었거든. 김첨지는 태호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천 쪽에 소금 장사가 괜찮다는 소문 들었나? 박주상이 그쪽에서 큰돈 벌었다던데. 태호는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소금 장사라니. 한때 자신도 장사를 했었죠. 하지만 노름에 빠진 뒤로는 손을 뗐습니다. 소금이라. 그래. 요새 남쪽에서 소금이 귀해졌다네. 지금 시작하면 괜찮을 거야. 태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소금 장사를 다시 시작할까? 하지만 미천이 없었죠. 집에 도착하자 월양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날이 오늘 밤 달무리가 붉습니다. 달무리? 그렇습니다. 보름 후면 가뭄이 들 것입니다. 태호는 하늘을 봤습니다. 정말로 달 주위에 붉은 기운이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뭄과 무슨 상관인가요? 월양, 어찌 그걸 아오? 하늘이 말해줍니다. 땅이 마르면 사람들은 물을 찾습니다. 물이 귀해지면 그릇도 귀해지죠.
월양의 말이 태호의 가슴을 쿵 쳤습니다. 그릇, 물동이와 삿갓, 만약 가뭄이 정말 든다면 그것들이 귀해질 터였죠. 월양, 예, 나리, 내게 장사 미천이 좀 있소. 그걸로 물동이를 사들이면 어떻겠소?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노름의 심리를 장사의 지혜로 바꾸십시오. 태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노름이 아닌 장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힘이 솟았죠. 다음 날 태호는 이도현 대감에게 받은 은자 중 남은 돈으로 물동이를 샀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헐값에 파는 물동이들을 모조리 긁어 모았어요. 김첨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서방, 지금 뭐 하는 건가? 물동이를 사서 뭐 하려고? 곧 알게 될 거야. 태호는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월양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물동이를 쌓아두자 마당 한쪽이 가득 찼습니다. 날이 잘하셨습니다. 월양이 물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월양의 말대로 가뭄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개울이 바닥을 드러냈죠. 사람들이 물동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집 앞에 줄이 섰어요. 물동이 한 개만 주시오. 2개 팔아주시오. 태호는 웃으며 물동이를 팔았습니다. 하루 만에 미천의 3배를 벌었어요. 이틀째는 5배였죠. 김첨지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찾아왔습니다. 윤서방, 자네 어떻게 알았나? 월양이 알려줬네. 태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첨지는 마당 한쪽에 앉아있는 월양을 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말없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할멈이? 그렇네. 저분은 예사롭지 않아. 김첨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벌어들인 돈을 월양 앞에 펼쳐놓았어요. 월양, 당신 덕분이요. 아닙니다. 나리께서 믿어주신 덕입니다. 월양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알았어요.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태호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노름판이 아닌 장사로 돈을 벌었다는 게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은 이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윤태호는 아직 몰랐지만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었죠. 물동이 장사로 번 돈이 태호의 손에 쌓였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았어요. 노름이 아닌 장사로 이만큼 벌다니 말이죠. 월양, 이 돈으로 뭘 하면 좋겠소? 태호가 물었습니다. 월양은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날이,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불어납니다. 그게 무슨, 다시 장사에 쓰십시오. 하지만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십시오. 월양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혼자 하지 말라니. 그럼 누구와 함께 하란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김첨지가 떡을 팔고 있었어요. 태호가 다가가자 김첨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서방, 물동이 장사 대박 났다며? 그저 운이 좋았네. 운이라니. 자네 실력이지. 김첨지는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김서방, 나와 장사를 같이 해보지 않겠나? 김첨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를? 왜? 혼자보단 둘이 낫지 않겠나? 자네는 시장 물정에 밝고 나는 돈을 모았네. 함께하면 더 크게 할 수 있을 걸세. 김첨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 해보세.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부터 태호와 김첨지는 동업자가 됐죠. 월양의 조언대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며칠 후 태호는 월양에게 물었습니다. 월양, 다음엔 무엇을 팔면 좋겠소? 월양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순천 쪽으로 가보십시오. 순천? 그곳에 박주상이라는 상인이 있습니다. 그와 거래하십시오. 태호는 박주상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순천에서 소금 장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대체 월양은 어떻게 그를 알까요? 월양, 그 사람을 아시오?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나리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월양의 말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이제 그녀를 믿기로 했어요. 물동이 장사가 성공한 것도 월양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태호와 김첨지는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이틀을 걸어 도착한 순천 장터는 남원보다 컸어요.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박주상이라는 분을 찾습니다. 태호가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박주상은 장터 한쪽에 큰 상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마흔이 넘어 보이는 건장한 사내였죠. 무슨 일로 오셨소? 박주상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허리를 숙였어요. 소금 장사에 대해 여쭙고자 왔습니다. 박주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소금? 지금 소금 장사는 힘들다네. 남쪽 염전에서 소금이 귀해졌거든. 그래서 왔습니다. 태호는 품속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물동이 장사로 번 돈이었죠. 이 돈으로 소금을 사고 싶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제가 남원과 순천 사이 마을에 소금을 팔겠습니다. 그 지역은 상해 어른께서 손대지 않으신 곳이죠. 제가 그곳을 맡으면 상해 어른께서도 이득입니다. 박주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태호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남원과 순천 사이 마을은 작아서 큰 상인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었죠. 재미있는 제안일세.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태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주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 해보게.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태호와 김첨지는 소금을 받아 남원으로 돌아왔어요. 마을마다 돌며 소금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소금을 구하려면 순천까지 가야 했는데 이제 마을에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값도 저렴하네. 윤서방, 고맙네. 소금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태호는 다시 박주상에게 갔어요. 이번엔 더 많은 소금을 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태호의 손에는 제법 큰 돈이 쌓였습니다. 김첨지도 놀랐어요. 윤서방, 우리 이러다 부자 되겠네. 아직 멀었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태호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월양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게 그녀의 조언 덕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월양에게 은자를 내밀었습니다. 월양, 이건 당신 몫이요. 하지만 월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는 하녀입니다. 나리의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이 돈도 없었소. 나리께서 믿고 움직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월양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그녀의 눈을 봤어요. 여전히 맑고 깊은 눈이었죠. 월양, 당신은 대체 누구요? 왜 이 모든 걸 아시오? 월양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녀의 미소였어요. 소녀는 그저 나리의 복을 돕는 사람입니다. 복? 그렇습니다. 나리께는 본래 복이 있었습니다. 다만 길을 잃었을 뿐이죠. 소녀는 그 길을 다시 찾아들인 것뿐입니다.
태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월양의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어요. 자신에게 복이 있었다는 말, 길을 잃었다는 말. 고맙소. 정말 고맙소. 태호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리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 태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노름으로 인생을 망쳤던 자신. 하지만 월양을 만난 후 모든 게 달라졌죠. 돈을 버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노름은 누군가를 이겨야 했어요. 하지만 장사는 달랐죠.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굶주림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그때 태호는 다짐했었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돈은 방법이 중요했어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했죠. 마당에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장독대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심, 복의 마음. 태호는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나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독대 위에 천이 펄럭였어요. 별이 반짝이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태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노름이 아닌 지혜로 복을 일구는 단계였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말이죠. 1년이 흘렀습니다. 태호의 장사는 날로 커져갔어요. 이제 남원 사람들은 모두 태호를 알았습니다. 소금과 물동이를 넘어 곡식과 포목까지 다루게 됐죠. 복심상단이라 이름 지으시지요. 월양이 제안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심, 복의 마음이라. 좋은 이름이요. 간판이 걸렸습니다. 복심상단. 세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김첨지는 이제 점원이 아니라 동업자였습니다. 박주상도 태호를 믿고 큰 거래를 맡겼죠. 하지만 성공에는 그림자가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일거리를 찾는 사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동업을 하자는 사람. 태호는 바빠졌습니다. 날이 잠깐만 시간을. 윤서방님, 이거는 꼭. 주인 어른, 제 사정 좀 들어주십시오. 태호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웃고 고개 숙이고 약속했죠. 밤이 되면 녹초가 됐어요. 월양, 나는 이제 복을 얻은 걸까? 태호가 물었습니다. 월양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복은 지금 나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 그렇습니다. 복이 커지면 마음도 커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태호는 월양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실하게 장사했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죠. 어느 날 새로운 점원이 들어왔습니다. 최한결이라는 30살 청년이었어요. 그는 한양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주인 어른, 저를 써주십시오. 장부를 잘 다룹니다. 한결은 똑똑해 보였습니다. 태호는 그를 받아들였어요. 한결은 일을 빨리 배웠죠.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를 관리했습니다. 한결이는 쓸모가 있네. 김첨지가 말했습니다. 태호도 동의했어요. 한결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으니까요. 하지만 한결에게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심상단이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랐어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가길 원했죠. 주인 어른, 진주 쪽으로 확장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결이 제안했습니다. 태호는 망설였어요. 진주는 멀지 않은가? 멀지만 이익도 큽니다. 진주에는 비단 상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간 거래를 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한결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태호는 끄덕였어요. 한번 알아보게. 한결은 기뻐하며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마당에서 빨래하던 월양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나리, 왜 그러시오, 월양? 조심하십시오. 욕심이 지나치면 발이 헛디딥니다. 욕심? 나는 그저 상단을 키우려는 것뿐이요. 태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월양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죠. 한 달 후 한결이 진주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았어요. 주인 어른, 좋은 소식입니다. 진주의 장대감이라는 분이 우리와 거래하고 싶어 합니다. 장대감? 그렇습니다. 비단을 대량으로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서 팔면 큰 이익입니다. 태호는 고민했습니다. 비단 장사는 이익이 컸어요. 하지만 위험도 컸죠. 가짜 비단이 섞일 수도 있었고 값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은 했나?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비단을 봤습니다. 품질이 좋습니다. 한결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김첨지를 봤어요. 김서방 생각은 어떤가? 김첨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단은 다뤄본 적이 없어서요. 태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결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조심할 것인가. 그는 월양을 떠올렸어요. 조심하라던 그녀의 말을 말이죠. 하지만 욕심이 일었습니다. 비단 한 번이면 1년치 이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그 돈이면 상단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었죠. 좋네. 해보세. 태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결이 기뻐하며 허리를 숙였어요. 잘하셨습니다. 주인 어른.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태호는 가진 돈의 절반을 비단에 쏟아부었어요. 큰 도박이었죠. 비단이 도착하면 팔기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들떠 있었습니다. 장부를 보며 혼자 웃었어요. 이익을 계산하고 또 계산했죠. 월양, 나는 이제 큰 상인이 될 수 있소. 월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독대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리, 왜 그러시오? 복은 나누면 불어나지만 쥐면 식습니다. 나는 주려는 게 아니오. 키우려는 거요. 태호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 월양은 자꾸 경고만 하는 걸까요? 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월양, 이제 나도 알아서 할 수 있소. 당신이 모든 걸 정할 필요는 없소. 태호의 말에 월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하시다면 소녀는 물러나겠습니다. 월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홀로 마당에 남았어요.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태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월양에게 그렇게 말한 게 후회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요. 다음 날 박주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윤서방, 진주의 장대감과 거래한다는 소문 들었네. 그렇습니다. 조심하게. 그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세. 박주상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흘려들었어요. 염려 마십시오. 한결이가 확인했습니다. 한결이? 그 청년을 믿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성실합니다. 박주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어요. 일주일 후 비단이 도착했습니다. 큰 짐이었어요. 태호는 기뻤습니다. 이제 팔기만 하면 됐죠. 김첨지가 비단을 펼쳐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윤서방, 이거 왜 그런가? 이 비단 이상합니다. 색이 너무 화려합니다.
혹시 김첨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호도 비단을 만져봤어요. 손끝에 뭔가 묻어났습니다. 염료였죠.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짜 비단이었어요. 제대로 된 염색이 아니라 겉만 칠한 비단이었죠. 안 돼. 태호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진 돈의 절반이 날아간 것입니다. 한결을 불렀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한결이 어디 갔나? 모릅니다. 아침부터 안 보였습니다. 김첨지가 답했습니다. 태호는 무릎이 풀렸어요. 속은 것입니다. 한결에게, 장대감에게, 모두에게요. 월양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태호를 봤어요. 비단을 받고 상황을 이해했죠. 나리. 월양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부끄러웠고 후회됐습니다. 월양, 내가 틀렸소.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소.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양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났소. 모든 게 끝났소. 아닙니다. 진짜 복은 지금부터입니다. 월양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태호는 그 눈을 봤어요. 거기엔 실망도 없고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었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쓸모없는 비단이 쌓여 있었어요. 태호는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주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비단 자락이 펄럭이며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복은 이제 태호를 진짜로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말이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심상단이 가짜 비단을 들여왔다는 소문이었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윤서방이 사기를 쳤다더라. 복심상단을 믿었는데 배신이네. 돈만 밝히더니 결국 이 꼴이야.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짜 비단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김첨지가 걱정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방, 밥이라도 먹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첨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사흘째 되는 날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심상단에서 물건을 샀던 사람들이었죠. 주인은 어디 있소? 우리 돈 돌려주시오. 비단만 가짜가 아니라 다른 물건도 가짜 아니오?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첨지는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진정하십시오. 비단만 문제가 있었을 뿐 다른 물건은. 그걸 누가 믿소? 한번 속인 사람이 또 속일 수 있지. 사람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태호를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어요. 누군가 돌을 집어들었죠. 나와. 윤태호 나와. 돌이 날아와 간판을 맞췄습니다. 복심상단이라는 글자에 금이 갔어요. 그때 월양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섰죠. 여러분. 월양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주인 나리께서 속인 것이 아닙니다. 주인 나리도 속았습니다. 그게 무슨 변명이요? 결과는 같지 않소? 그렇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 나리는 책임질 것입니다. 월양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걸까요? 말로만 하면 다요? 돈으로 보여주시오. 석 달을 주십시오. 석 달 안에 모든 분께 손해를 보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아무도 더 소리치지 못했어요. 석 달, 딱 석 달만 기다리겠소. 만약 그때까지 못 갚으면 이 상단 문을 닫게 하겠소.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마당에는 월양과 김첨지만 남았어요. 월양 어르신,
석 달 안에 어떻게 그 큰 돈을. 김첨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양은 방을 향해 걸어갔어요. 날이.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나왔어요.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다 들었소, 월양. 예, 날이. 하지만 석 달 안에 그 돈을 어떻게 해. 태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월양은 그의 앞에 섰어요. 날이, 복은 위기 속에서 자랍니다. 또 그 말씀이시오. 이미 끝난 일이오. 아닙니다. 지금이 진짜 시작입니다. 월양의 눈빛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눈을 봤어요. 거기엔 포기가 없었죠. 무엇을 하면 되겠소? 태호가 물었습니다. 월양은 마당에 쌓인 가짜 비단을 가리켰어요. 저 비단을 태우십시오. 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태우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태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니. 상인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그건 날이, 복은 체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사죄해야 사람들이 다시 믿습니다. 월양의 말이 태호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알겠소. 다음 날 장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태호가 가짜 비단을 가지고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태호는 마당 한가운데 비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어요. 비단이 타올랐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 비단은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태호는 망설이지 않았죠. 비단이 모두 타자 태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욕심을 부렸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상인이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석 달을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손해를 갚겠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땅에 박았습니다. 이마가 흙에 닿았어요. 김첨지도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었어요. 윤서방, 진심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소?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태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어요.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죠. 태호는 한참을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일어나십시오, 날이. 월양이 말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죠. 이제 무엇을 해야 하오? 일하셔야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요. 그날부터 태호는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가진 물건을 팔고 새로 장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복심 상단을 믿지 않았어요. 물건을 사러 오지 않았죠. 윤서방, 장사가 안 되네. 김첨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네. 신용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발로 뛰어야지. 직접 찾아가야 해. 태호는 마을마다 돌아다녔습니다. 물건을 지고 걸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허리를 숙였죠.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처음엔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번 거절당하면 11번 찾아갔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태호의 성실함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물건을 사기 시작했죠. 윤서방, 물건값을 원가로 받는다며? 그렇습니다.
이익은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태호는 원가로 팔았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오직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죠. 박주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태호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윤서방, 이러다 몸 상하네. 괜찮습니다. 내가 돈을 좀 빌려주겠네.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 하겠습니다. 박주상은 태호의 눈을 봤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눈이었어요. 더 이상 욕심이 아니라 결기가 담겨 있었죠. 알겠네. 힘내게. 박주상은 돌아갔습니다. 태호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2달째가 됐습니다. 태호의 손에는 조금씩 돈이 모였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죠. 갚아야 할 돈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월양 3달 안에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나리께서 지금처럼만 하신다면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월양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태호는 더 열심히 움직였어요. 밤에는 월양과 김첨지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을지 고민했죠. 김서방 고맙네. 이런 어려운 때에도 남아줘서. 태호가 말했습니다. 김첨지는 웃었어요. 당연하지. 우린 동업자잖나. 3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잠을 줄이고 일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은 거칠어졌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눈이었어요. 어느 날 밤 태호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굶주림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그때 태호는 다짐했었죠. 돈으로 모든 걸 지키겠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신용과 진심이었죠.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태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3달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었죠.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복은 이제 태호를 끝까지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3달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호는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죠. 월양, 김서방. 2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태호는 장부를 가리켰어요. 다 모았소. 김첨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모든 빚을? 그렇네. 마지막 한 푼까지. 태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3달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는 늘 아팠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이에요. 나리 잘하셨습니다. 월양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월양,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소. 아닙니다. 나리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태호는 은자 주머니들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돌려줄 돈이었죠. 하나하나 정성껏 묶었어요.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3달이 지난 날이었거든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윤태호가 정말 갚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어디 한번 보자고. 빈말이었는지. 사람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태호는 마당에 상을 차렸어요. 그 위에 은자 주머니들을 놓았죠. 여러분.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3달 전 제가 약속했습니다. 모든 손해를 갚겠다고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태호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근식 어르신, 소금 3가마니 값 은자 5냥. 태호가 이름을 부르자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태호는 허리를 숙이며 은자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를 확인했어요. 정확했죠. 박순이 아주머니, 물동이 10개 값 은자 2냥, 김철수 나리, 곡식 5가마니 값 은자 8냥. 태호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계산한 돈을 돌려줬어요. 허리를 숙이고 또 숙였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정말 갚고 있었어요. 한 푼도 빠짐없이 말이죠. 윤서방, 이걸 정말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함이 있었어요. 마지막 사람까지 돈을 돌려주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믿어주십시오. 복심상단은 다시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었어요. 윤서방, 자네 진심일세. 그렇습니다. 좋아. 나는 믿겠네.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호는 그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손을 내밀기 시작했죠. 나도 다시 거래하겠네. 복심상단을 다시 믿어보지. 진심은 통하는 법일세. 사람들의 말이 태호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첨지도 옆에서 함께 숙였어요. 사람들이 돌아간 후 마당에는 태호와 월양과 김첨지만 남았습니다. 태호는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힘이 빠졌죠. 해냈소. 드디어. 그렇습니다, 나리. 이제 진짜 복이 시작됩니다. 월양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복? 신용은 가장 큰 자본입니다. 나리께서는 이제 그것을 얻으셨습니다. 월양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사러 온 것이죠. 윤서방, 소금 좀 주시게. 곡식이 필요한데 있소? 물동이를 몇 개 더 사고 싶네. 복심상단은 다시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사가 번창했어요. 태호는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직접 확인했고 약속은 반드시 지켰죠. 김첨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서방, 이제 전보다 더 잘 되네. 그렇네. 하지만 이번엔 다르네. 욕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태호의 말에 김첨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박주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태호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어요. 윤서방, 자네 완전히 달라졌네. 무엇이 말입니까? 눈빛일세. 예전엔 욕심이 보였는데 지금은 평온함이 보이네. 박주상의 말이 태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웃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그 배움이 자네를 더 큰 상인으로 만들 걸세. 박주상은 새로운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순천과 남원을 넘어 전주까지 확장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천천히 하게. 너무 빨리 커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조심하겠습니다. 태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주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태호는 월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에서 별을 보고 있었어요. 월양, 예, 나리. 당신 말이 다 맞았소. 복은 지혜였고 신용이었소. 월양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께서 깨달으셨으니 이제 소녀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떠나시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소녀는 본래 나리께 빌려온 몸입니다.
빌려온? 월양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날이 기억하십니까? 노름판에서 대감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을요. 복이 아니라 업을 얻었다는. 그렇습니다. 그때 나리께서는 정말 업을 얻으셨습니다. 탐욕이라는 업을요. 태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업을 복으로 바꾸는 것이 소녀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나리께서는 진짜 복을 아셨습니다. 월양의 말에 태호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는 것을요. 그럼 당신은 대체? 소녀는 이도현 대감의 딸입니다. 태호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감의?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나리를 시험하고자 소녀를 보내셨습니다. 진짜 복을 알 수 있는 사람인지를요. 태호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럼 노름판도 나리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탐욕에 빠져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요. 월양은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리,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대할 때 진짜 복이 옵니다. 태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월양이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월양, 아니 아가씨.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닙니다. 나리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월양은 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의 편지입니다. 읽어보십시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월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월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에는 빈 이불만 남아 있었죠. 태호는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에는 이도현 대감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호 그대, 복을 찾았는가?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네. 그대가 깨달았으니 이제 진짜 길을 가게나. 내 딸 월양을 보내 그대를 도왔네. 그대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기쁘네. 이제 그대는 진짜 복을 가진 사람일세. 태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죠. 복심상단의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태호는 그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복의 마음. 이제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었고 욕심이 아니라 진심이었죠. 태호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복을 나누며 살겠다고요. 3년이 흘렀습니다. 복심상단은 남원을 넘어 전주와 순천까지 뻗어나갔어요. 하지만 태호는 예전처럼 욕심 부리지 않았죠. 천천히 확실하게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태호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무덤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죠. 태호는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요.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께서 굶주림 속에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지킬 수 있다고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돈은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했어요. 태호는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죠. 이제 어머니께 묘비를 세워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태호는 석공을 불렀습니다. 묘비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돌로 정성껏 만들어졌죠.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윤씨 부인의 묘. 아들 태호 삼가 세우다. 묘비가 세워진 날 태호는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께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김첨지를 불렀습니다. 김서방, 자네에게 복심 상단을 맡기려 하네. 김첨지는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예, 저에게요? 그렇네. 자네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했네. 어려운 때도 떠나지 않았고 기쁜 때도 자만하지 않았지. 하지만 윤서방, 상단은 자네 것인데.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단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일세. 자네와 점원들이 함께 운영하게. 나는 다른 일을 하려네. 다른 일이요? 태호는 마당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예전 월양이 서 있던 자리가 있었어요. 복을 나누려 하네. 다음 날 태호는 빈터를 하나 샀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터였죠.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윤서방, 거기에 뭘 지으려는가? 서당을 짓겠습니다. 서당? 그렇습니다. 복심제라 이름 짓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복심제, 복의 마음을 기르는 집이라니. 상인이 서당을 짓는다는 게 이상했죠. 하지만 태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됐어요. 작은 서당이 완성됐죠.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글을 읽고 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이치를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호는 기다렸죠. 한 달 후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태호는 아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름이 뭐냐? 민석이라 합니다. 좋은 이름일세. 앉으렴. 태호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민석아, 복이 뭔지 아느냐? 돈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진짜 복은 다르단다. 그럼 뭔데요? 사람일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게 복이란다.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천천히 가르쳤어요.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5명이 됐습니다. 복심제에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태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글과 셈과 예의와 지혜를요. 아이들은 잘 따랐어요. 어느 날 김첨지가 찾아왔습니다. 윤서방, 상단이 잘 되고 있네. 덕분일세. 내 덕이 아니라 자네 덕일세. 하지만 자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걸세. 김첨지는 은자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익금 중 자네 몫일세. 태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복심제에 써주게. 아이들 책을 사야 하네. 김첨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복심제는 마을에서 유명해졌어요. 태호가 가르친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랐거든요. 어느 날 낯선 수레가 복심제 앞에 멈췄습니다. 수레에서 내린 사람은 이도현 대감이었어요. 그 뒤로 월양이 따라왔죠. 태호는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감 어르신 아가씨. 도연은 태호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윤서방, 아니 윤훈장. 잘 지내셨소? 예, 덕분입니다. 월양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맑은 눈을 하고 있었죠. 날이 잘하고 계십니다. 아가씨 덕분입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리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도연이 복심제를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글을 읽고 있었어요. 훌륭하오. 복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일세. 과찬이십니다. 도연은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가 순천과 전주에도 복심제를 세우려 하오. 윤훈장이 감독해 주시오.
태호는 놀라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요? 그렇소. 월양이도 함께할 것이오. 조선 팔도에 복심제를 세우려 하오. 태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월양과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다니요. 감사합니다. 대감 어르신. 감사할 것 없소. 그대가 자격이 있기 때문일세. 그날 저녁 태호와 월양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날이 행복하십니까? 월양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예전엔 돈이 많아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무엇을요? 진짜 복은 나눌 때 커진다는 것을요. 월양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 하녀였을 때와 같았어요. 날이 이제 시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밝았어요. 어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았죠. 복심제의 등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받은 복을 나누고 또 나누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말이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심제의 깃발이 펄럭였어요. 복의 마음. 그것이 이제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이제 65살이 됐어요. 머리는 백발이 됐고 허리는 조금 굽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심제는 조선 팔도에 퍼져 있었어요. 남원에서 시작해 순천, 전주, 한양, 평양까지 15곳에 세워졌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복심제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남원 복심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훈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태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잘 왔구나.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복심제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민석이도 그중 하나였어요. 민석은 이제 25살 청년이 됐습니다. 10살 때 복심제에 들어온 뒤 15년을 배웠죠. 훈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민석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태호는 민석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민석아, 이제 내가 배운 것을 세상에 펼칠 차례란다.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네.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거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졸업식이 끝난 후 태호는 월양과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월양은 이제 38살이었어요. 여전히 우아하고 지혜로웠죠. 날이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소. 참 빨리 지나갔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복심제를 읽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죠. 월양 아가씨, 후회는 없으시오? 태호가 물었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오. 월양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맑았어요. 그때 멀리서 수레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와 월양이 돌아보니 큰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도연 대감이었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기품이 있었습니다. 대감 어르신. 태호와 월양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일어나시게. 오래 기다리게 했소. 도연은 수레에서 큰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펼쳤죠. 이것은 복심제의 현황일세. 조선 팔도 15곳, 학생 600여 명, 훈장 50명. 태호는 놀라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숫자가 정확히 기록돼 있었어요.
대감 어르신, 이렇게 많이. 그렇소. 모두 그대와 월양 덕분일세. 도연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훈장, 그대는 진짜 복을 이룬 사람일세. 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전 노름판에서 만난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탐욕에 빠진 사내였죠. 대감 어르신, 저는 그저 겸손할 것 없소. 그대는 자격이 있네. 도연은 다시 수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패였어요. 이것은 복심제의 인장일세. 이제 그대가 총관이 되어주시오. 총관이라니요? 그렇소. 모든 복심제를 총괄하는 자리일세. 그대가 아니면 안 되네. 태호는 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두렵지 않았죠. 받들겠습니다. 그날 저녁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김첨지도 왔고 박주상도 왔죠. 윤훈장, 축하하네. 진짜 대단하네.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태호는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잔치 한가운데서 태호는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죠.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호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20년 전 저는 노름꾼이었습니다. 탐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태호는 월양을 봤습니다.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복은 나눌 때 커진다는 것을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복은 혼자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눌 때 진짜 복이 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태호는 혼자 어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아들이 이제 조금은 사람다워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30년 동안 저는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제 길을 찾았습니다.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밝았어요. 복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이었죠. 태호는 일어섰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20년 후 태호는 85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어요. 복심제에서 배운 제자들이 조선 팔도에서 달려왔죠. 민석은 남원 복심제의 훈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태호가 가르친 대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복은 무엇일까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죠. 사람일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게 복이란다. 복심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 100년, 200년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름꾼에서 훈장이 된 윤태호였죠. 그가 남긴 말은 지금도 복심제에 전해집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진심으로 살고 나누면 복은 저절로 온다. 오늘도 복심제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죠. 복의 마음.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대하고 나눌 때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윤태호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복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춘풍야담이었습니다.